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도시락에 김치를 싸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한다라고, 그러면서 역겹다라는 뜻의 disgusting이라는 표현까지 그 부모에게 교사가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가 아니라요,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뜨거운 논란이 있을 만한 이 문제, 오늘 보너스 뉴스 시간에 상세하게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느낌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해 놓으시고 매일매일 중요한 이슈와 뉴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이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상을 했습니다. 0.5%포인트 빅 스텝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베이비 스텝으로 또다시 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연준은 어제 FOMC 정례회의 뒤에 성명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에서 5.0 사이로 올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페드의 기준 금리는 지난 2007년 이후에 다시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나 인하 이 발표가 나올 때 얼마를 올리고 얼마를 내리냐 그 수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을 발표하는 페드, 즉 연준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제 페드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이는 말로는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페드의 이번 0.25%포인트 인상은 인플레이션 잡기 그리고 금융 안정이라는 이 두 가지 토끼, 이 두 목표를 절충하는 어떤 그런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으니까 이걸 잡으려면 금리를 좀 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가를 좀 빨리 잡으려고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려고 하니 지금 가뜩이나 은행들의 자산 가치 하락이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는데, 그렇게 금리를 올렸다가는 은행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은행 파산이 더 생길 것 같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건 또 안 되겠고, 그렇다고 또 하나도 안 올리고 동결을 발표하자니 거의 다 잡아놓으니 인플레이션이 또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일종의 절충안으로 베이비 스텝, 즉 0.25%포인트 인상이다라는 그 선택지를 잡은 셈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어제 오늘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 파산 사태 이후에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까지는 못하고 한 0.25%포인트 인상하겠다라는 예상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네. 연준이 어제 금리 인상을 밝히면서 덧붙인 말 중이에요.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0.25%포인트 인상이니까 다음번에는 그러면 동결, 그리고 어쩌면 올 연말쯤에 가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사실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를 의식한 듯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 부분은 못 박듯이 말했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입니다. 동결까지는 있을 수 있어도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못 박듯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금리,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어떤 그런 금리 동결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기조를 바꾸는 인하 정책은 최소한 올해 안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아예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항상 같이 봐야 하는 게 한국 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일단은 이 한국과의 금리 차이를 먼저 좀 봐야 됩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많이 높으면 한국에 있는 달러가 이자율이 좋은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 내 달러가 귀해지게 되고, 이는 곧 환율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미국 연준의 베이비 스텝으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기존의 1.25%포인트에서 이제 1.5%포인트로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 정도의 금리 차이라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달러 유출 가능성 사실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미국이 이자율이 좋으니까
주식이든 뭐든 한국에 투자되어 있던 그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나가게 되면 한국은 달러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한국에서는 귀해지게 되니까 환율 상승은 당연한 것이죠. 달러가 귀해지니까 1달러를 주고 살 때 한국 돈을 좀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당 1,100원이 아니라 뭐 1,200원이 될 수 있고 1,200원이 아니라 1,300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환율 상승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에서 돈을 받아서 이곳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그러면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고요.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낼 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득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유리 분리를 떠나서 한국 내 달러가 빠져나가고 환율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도 이제 그 금리 차이를 줄이기 위한 무언가 해야 합니다. 결국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전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달 한국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했었는데요. 이 한국은행이 결국은 금리 인상을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압박이 이 한국은행에 좀 더 크게 다가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전해드린 뉴스 중에서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를 앞두고 어제 이 관련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뉴욕 법원에 폭탄이 설치됐다라는 허위 협박 전화로 인해서 뉴욕이 큰 혼란에 빠졌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검찰의 기소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의혹을 검토해온 뉴욕시 맨하탄 대배심은 예정과 달리 어제 이 대배심이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연기됐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엘빈 브래그 맨하탄 지방검사장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엘빈 브래그 검사장은 현재 과격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 협박으로 인해서 이 개인 경호가 한층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 대배심은 빠르면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다시 모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됐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맨하탄 지검이 지난 1월 말에 구성한 대배심, 이제 한국에서 말하면 이제 배심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1월 말에 구성된 그 대배심이 그동안 한 일은 이런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자신과의 과거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폭로하려던 전직 포르노 배우의 입을 막기 위해서 13만 달러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 증인들의 증언을 그 배심원들은 다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를 다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 발표는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제 갑자기 대배심원 구성이 연기됐다라는 발표를 한 것으로 보면 이 폭탄 위협으로 인해서 그 차질을 빚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듯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라는 사람에게 당시 13만 달러를 전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과 또 코언의 변호인이었던 로버트 코스텔로가 최근 대배심 앞에서 증언도 했고요. 또 포르노 배우 본인도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중에 본인 대신 먼저 포르노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건네준 마이클 코언에게 13만 달러를 회사 돈으로 갚아주었다는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과 이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폭로하려고 한 이 포르노 배우에게 입을 막기 위해서 13만 달러 정도 이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준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시켜서 마이클 코언이 먼저 자기 돈으로 그 포르노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마이클 코언에게 13만 달러를 결국 이제 갚아주었는데 그 갚아준 13만 달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사 돈으로 갚아주면서 회사 장부에는 법률 자문 수수료라고 쓴 겁니다. 이게 허위 기재인 거죠. 허위 기재는 분명히 뉴욕주에서는 크게 처벌받는 불법입니다. 허위 기재를 한 것은 기업 기록 위조를 금지시킨 회사가 기록을 위조로 하면 안 된다라고 기업 기록 위조를 금지한 뉴욕주의 법률을 분명히 위반하고 또 유권자들에게 성주문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그런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맨하탄 대배심은 이제 앞으로 한 명 정도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추가로 청취할 예정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기소 여부를 표결할 예정입니다. 대배심은 볼까요?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대배심원단은 모두 2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23명의 배심원 가운데 과반인 12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만일 기소를 당할 경우에 수갑을 차고 법정 출두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가디언이라는 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을 상대로 취재를 한 내용임을 밝히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번 사건 기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야 극적으로 꾸미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기소돼서 법정에 출두할 때 아예 수갑을 차고 대중 앞에서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싶다라는 소위 수갑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 이번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가 된다면 미국에서 최초로 형사 기소되는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이제 전직 대통령은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쓰게 됩니다. 물론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부당하게 자신을 기소하려고 한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급기야 어차피 이렇게 된다면 수갑을 차는데 수갑도 이렇게 차는 것이 아니라 수갑을 등 뒤로 차서 포토라인에 서겠다라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수갑도 다 다르죠?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도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수갑을 안 차고 그냥 올라가는 거, 그래서 검찰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손 붙잡고 이제 팔짱 옆에서 껴주면 이제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형사법 기소에서는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미국은 없는데 한국은 뭐가 있냐면 수갑을 차고 수건으로 수갑 찬 걸 좀 가려주죠. 네. 이런 경우가 한국에서는 가장 혜택을 주는 건데, 그 다음이 이제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 앞으로 수갑을 차서 가는 거, 그리고 가장 좀 치욕적인 장면이 뒤로 수갑을 차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차피 그렇게 될 바야 내가 가장 치욕적인 장면을 연출하겠다. 뒤로 수갑을 차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행동으로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 사법 처리에 대한 저항을 지지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강하게 표출하고 또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 기반을 오히려 더욱 공고하게 다질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의 법무팀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흠칫 놀란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법무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경호팀의 안전 그 우려를 들어서 다음 주에 조용하게 출두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권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니다, 약해 보이거나 패배자로 비춰질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조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누군가 자신을 총으로 쏴도 나는 괜찮다. 죽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여러 측근들에게 그런 말까지 했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내가 총에 맞으면 박해받는 사람이 돼서 오히려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말한 것으로 그 측근들이 소식통을 통해서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정말 이런 모습이 연출될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뒤로 수갑을 차는 모습? 이에 대해서 가디언은 수사를 지휘하는 엘빈 브래그 이 맨하탄 검사장이 그 수갑 퍼포먼스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엘빈 브래그 맨하탄 지검장의 지시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게 기자들이 있지 않은 곳으로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바로 독립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다. 수갑을 차고 기자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도록 엘빈 브래그 맨하탄 검사장이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조만간 어쩌면 오늘 안에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민감한 그리고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저 레알뉴스와 함께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꼭 이 중요한 이슈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10만 연봉을 받는다. 괜찮은 거죠?
네. 뭐 시절이 지금 많이 좀 달라져서 요즘은 그 10만 달러 연봉이어도 살기가 좀 빡빡할 수 있는 그렇기도 한데요. LA에서는요, 10만 달러 연봉을 벌어도 실질 임금 가치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10만 불 됐어, 이번에. 그러면 옆에서 볼 때는, 와, 10만 불? 그러면 한 달에 뭐 만 불 조금 안 되고, 한 9천 불 정도 버네. 와,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재정정보회사 스마트 에셋이 전국 76개 대도시 주민들의 10만 달러의 연봉 대비 실질 임금 가치를 조사한 결과 LA는 세금을 납부한 후에 그 생활 비용 등등을 고려했을 때 10만 달러 연봉이라 하더라도 실질 임금은 44,623달러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71위로 전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자, LA 외에도 최하위권은 샌프란시스코 36,445달러 74위, 롱비치시 44,623달러 공동 71위, 오클랜드 46,198달러로 72위 등이었습니다. 이 스마트 에셋은 작년 12월 조사를 보면 10만 달러의 연봉자의 51%가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다른 주, 이 텍사스주나 이런 데보다도 연 5,595달러 세금을 더 내고 있으며 비싼 주거비용 탓에 연 9,678달러를 렌트비로 더 부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6개의 도시 가운데 실질 임금 가치가 가장 낮은 도시, 그러니까 가장 살기가 10만 불을 받아도 가장 살기 힘든 도시, 실질 임금 최하위 도시는요, 어디가 1등이겠어요? 꼴찌로 1등. 네. 뉴욕시입니다. 뉴욕시로 세금과 함께 거주비용, 식료품, 유틸리티, 교통비 등등의 부담이 너무 높아서 뉴욕의 시에서는 10만 달러를 받아봐야 실질 임금은 35,791달러에 불과했습니다. 10만 달러의 3분의 1 수준이죠. 자, 이 외에도 하와이의 호놀룰루도 비쌉니다. 비용이, 생활 비용이. 그래서 실질 임금 36,026달러, 또 워싱턴 DC 44,307달러, 또 매사추세츠의 보스턴 46,588달러, 워싱턴주의 시애틀 48,959달러, 버지니아주의 엘링턴 49,989달러 등등이 생활 비용이 비싼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위 10개 도시로 꼽혔죠. 실질 임금 하위 10개 도시. 한편 이제 10만 달러 연봉 대비 실질 임금 가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도시, 이것도 우리가 안 알아볼 수가 없죠. 자, 텍사스가 7곳이나 차지했습니다. 텍사스의 7개 도시의 실질 임금은 다 8만 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자, 뉴욕의 2배를 훌쩍 뛰어넘은 텍사스의 그 도시들, 똑같이 10만 달러를 받아도 텍사스 주에서는 훨씬 여유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경제적인 측면 외에 환경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내가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건 다 따로 있는 거지만요. 일단 그 텍사스의 7개 도시 궁금하시죠? 네, 다 살펴보겠습니다. 텍사스주 엘파소 10만 달러를 벌면 실질 임금 84,966달러. 그리고 역시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83,443달러, 그리고 루보크 83,350달러, 그리고 휴스턴 81,171달러, 샌앤토니오, 또 포트워스, 엘링턴이 각 공동 8120달러로 공동 7위에 올랐습니다. 텍사스, 왜 이렇게 텍사스 주에서의 실질 임금은 이렇게 높은지 다 아시죠? 텍사스주는 이제 주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고요. 또 물가도 비교적 저렴해서 탑 10 도시에 이번에 휩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실질 임금이 그러면 텍사스주가 이제 가장 그런 도시가 상위권이 많았는데, 그러면 실질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 즉 생활 비용이 어찌 보면 가장 적게 드는 도시 1위는 어딜까요? 네. 요 1위는 텍사스주에 없습니다. 테네시주의 멤피스입니다. 멤피스. 86,444달러의 실질 임금을 기록했습니다. 테네시도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주소득세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가 전국 평균보다 14% 정도 저렴해서 대도시 가운데 가장 실질 임금이 높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 임금이 이렇게 높게 나온 도시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살기 좋은 곳이다, 행복을 누리시는 곳이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캘리포니아주가
여러 가지 뭐 세금도 많이 내고 뭐 그래서 실질 임금이 많이 낮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각자를 기준으로 살기가 제일 나쁜 것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은 꼭 실질 임금이 얼마 높고 낮고에 관계없이 다 다른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가요, LA에서 강연회를 하네요. 이낙연 전 총리의 한반도 평화 강연회가 LA에서 개최됩니다. LA의 통일전략연구협의회는 오는 31일 금요일 오후 6시 LA 한인타운에 있는 JJ 그랜드 호텔에서 이낙연 전 총리 특별 초청 강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 단체의 제47회 통일전략포럼 강사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실패의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이낙연 전 총리 강연을 하게 됩니다. 제목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북한 비핵화 협상 실패의 원인과 그 대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고착 상태인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강연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30년 동안 북미 간 핵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한 미국 측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경선에도 나간 적이 있고요. 이후 이제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대선 경선 주자로도 나서서 이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그 신분으로 잠시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때 아버지와 함께 나와서 그 발사 장면을 지켜봤는데 그때 입은 외투가 프랑스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매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 이튿날 김정은과 김주애가 동행한 사진 한 장을 공개한 바 있죠. 자, 그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김주애의 검정색 외투에는 크리스찬 디올 제품 특유의 사각 모양과 마름모 패턴 무늬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모자가 달린 그 해당 제품은요, 짝퉁이 아니라면, 그런데 제가 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죠. 김정은이 자기 딸 짝퉁 입혔겠어요? 진짜 입혔겠죠. 자, 모자가 달린 그 해당 제품은 $1,900짜리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식량난이 매우 심각해서 북한 수뇌부의 사치품 소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김정은은 안화무인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명품 시계, 명품 의류, 그리고 액세서리 등 사치품을 지금 줄줄이 사들이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게 있어서 명품 시계나 의류, 액세서리 등 이 사치품은 대북 제재 품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정은의 딸이 버젓이 그런 걸 입고 있는지 매우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지난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민들이여, 재난을 이겨내자!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백성을 매우 사랑하는 소위 애민 지도자인 양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었는데요. 근데 웃기지도 않는 게 그날 1,400만 원짜리 스위스 IWC사의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손목시계를 차고 나온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신경도 안 써요. 북한은 올해 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 12개 중요 고지, 즉 중요 목표 중에서 하나가 이겁니다. 알곡 생산. 그거를 더군다나 1순위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농업 생산량 증대에 매진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량 증대를 매진하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먹고 살 게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당장 먹을 쌀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은 당장 먹을 끼니가 없는데 한 번 발사하면 몇백만 달러씩 들어가는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쏘고 앉아있고 자기 딸은 한 벌에 $1,900씩이나 하는 명품 코트 입혀서 미사일 발사장에 데려나오고 있고 북한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너무 순진해서 참 이런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무서워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그저 뭐 안타깝게 그저 없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반려견 얘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려견도 뭐 잘 아시다시피 품종이 매우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프렌치 불독이라는 품종의 반려견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견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등극했다라는 건 뭐예요? 계속 1등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1등으로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뜻입니다. 반려견 등록단체 아메리칸 커넬 클럽 AKC의 2022년 미국 반려견 등록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요. 이 프렌치 불독이 지난 30년 이상 가장 인기가 있었던 반려견 품종인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꺾고 가장 인기 있는 반려견 1위를 차지했습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2위로 밀려났고요. 그리고 3위는 골든 리트리버, 4위는 셰퍼드, 그리고 5위는 푸들 등의 순서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프렌치 불독을 향한 미국인들의 사랑은 이었습니다. 작은 크기와 그리고 조용한 태도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이 AKC는 분석을 했습니다. 프렌치 불독은 일반적으로 잘 짖지 않는 데다가 또 큰 개만큼은 많은 활동량이 필요하지 않아서 아파트에 살아도 또는 작은 집에 살아도 키우기가 적합하다라는 그런 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도 키우기가 괜찮다라는 평이 있어요. 이 AKC는 프렌치 불독은 똑똑하고 작은 견종으로 다양한 생활 방식에 잘 적용할 수 있다라면서 1인 가구에서부터 대가족까지 두루두루 사랑을 받아온 견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렌치 불독.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프렌치 불독과 같이 이 납작한 얼굴을 가진 품종은요, 코도 납작하잖아요. 그 좁은 콧구멍과 작은 기도 때문에 이 호흡 기능 문제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특정한 호흡 기능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비슷한 그 호흡기 기능 건강 문제가 늘 발생하기 쉽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일부 수의사들은 프렌치 불독을 사더라도 순종이면 좀 그나마 조금 나은데 교배된 품종견은 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점과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프렌치 불독은 최근 할리우드 스타들이 선택한 반려견으로 알려지면서 몸값 역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대 수천 달러에서 또 $10,000까지 이를 정도로 크게 뛰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자 웃지 못할 사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렌치 불독을 둘러싼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났다라는 뜻인데요. 지난 2021년에는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반려견, 이 프렌치 불독 종류의 반려견 3마리 가운데 2마리가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반려견 분양 거래를 하러 나온 그 70대 노인이 신원불명의 무리들에게 이 폭행을 당하고 프렌치 불독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금품을 강탈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 반려견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만큼 프렌치 불독이 요즘 핫하고 몸값도 천정부지로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사건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제가 소규모 제목으로, 소재로 이렇게 한번 지어볼 수 있는 소식들입니다. 이 사람 제정신인가? 라는 제목을 제가 화두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지난해요, 한국에서 한 여자 고등학교 앞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 아이 낳고 살 여성을 구합니다.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뭐 최종 선고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검찰이 그렇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어요. 이 남자 뭐 누굴 때리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여고 앞에 가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렇게 서 있던 거. 그 일 하나 했는데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자, 스토리를 볼까요? 한국 검찰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네. 이 60대 남성 A씨는요, 지난해 3월 8일과 3월 15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트럭을 세워놓고 그 트럭에 뭐라고 크게 써놓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트럭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요, 혼자 사는 60대 할아베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할아베라는 것은 할아버지라는 뜻인데 그쪽 사투리인가요? 하여간 현수막에는 할아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60대 할아베인데 아이 낳고 살림할 13살에서 20살 사이의 여성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와라. 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가 설치한 현수막 아래에는 또 연락처도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13살에서 20살 사이를 찾는다고 여고 앞에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살림하며 살 사람을 찾는다? 이거 제정신인가요? 앞에 제가 그 제목으로 던지겠다고 했죠? 바로 그 제목. 이거 제정신인가요? 그래서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체포가 됐는데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라는 질문에 이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자면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를 잇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습니다. 부적절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해서 그게 바로 곧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서 법을 좀 찾아보신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 내용에 결정적인 위법 행위가 저는 바로 보이거든요. 누굴 때리거나 누구를 불러서 성추행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현수막을 보면서 바로 결정적인 위법 행위가 보이거든요. 네, 바로 13살에서 20살 사이의 여성을 찾는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13살이면 어려도 한참 어린 그야말로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이. 13세하고 살겠다고 현수막을 내걸었다면 그건 당연히 아동복지법 위반이죠. 자, 이 할아베는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또 하나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 할아베가 그런 현수막을 어디다가 의뢰해서 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디다 의뢰해서 제작을 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의 현수막을 돈을 받고 제작을 해준 그 현수막 제작 업체의 업주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말 다들 제정신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제정신인지 의구심이 드는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이번 미국으로 오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 소식인데요. 뉴저지주에서 서류를 위조해서 고등학교 입학해서 10대 행세를 한 29살의 한인 여성 사건이 있었죠.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한인 여성의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나이를 속이려고 정부 공문서를 위조해서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한인 여성 신모 씨. 그녀의 변호인 측은 최근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 등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신 씨가 최근 이혼을 했고 한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고등학교 입학을 시도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변호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유년 시절 매사추세츠주 기숙학교 학생 때 느꼈던 그 안정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벌였던 행동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9살의 한인 여성 신 씨가 고등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느꼈다라는 그런 변호인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번 일은 매우 기이한 사례인 것은 알겠다라고 전제를 한 뒤에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즉 29살의 여성 신 씨, 의뢰인은 한국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고 개인적 사정에 따라 그녀가 풀어야 할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유죄 인정 시에 징역 최대 5년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5년은 아니고요. 이제 맥시멈으로 받으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여하튼 법적으로는 맥시멈 실형 5년까지도 가능한 그런 거라는 거죠. 신 씨와 변호인 측은 관련 혐의에서 현재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 징역 대신 초범을 대상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 이수할 의사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 씨 측은 이번 사건 종결 후에는 한국으로 귀국하고 싶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자인 신 씨는 지난 1월 24일 뉴저지주 뉴브런스윅 고등학교에 29살인 자신의 나이를 10대로 속인 그 위조 서류를 들고 가서 학생으로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 동안 학교에서 수업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실제 주변에 있는 진짜 학생들이 그 내용을 알고 깜짝 놀라서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는 옆에 학생들도 있기도 했었어요. 내 옆에서 멀쩡히 나랑 같이 수업을 받던 어떤 동양계 여성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이라고 전화 왔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자신보다 10살 이상 12살씩 많은 그런 여성이 뭔가 거짓말로 속여서 여길 들어왔다라는 걸 알게 된 그 여고생들은요, 단순히 그 한인 여성이 나이를 속였다는 거 외에 플러스 알파,
혹시 만에 하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났으면 이 여자가 더 심한 어떤 행위를 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크게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호소를 한 여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참으로 이해 안 되기도 하면서도 왠지 좀 짠한 그런 느낌도 동시에 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해드리는 지금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건 제 생각이었고요. 자, 이어서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공포의 인공 눈물. 미국에서 3명 사망, 4명 안구 적출입니다. 미국에서 특정 제약사의 인공 눈물을 사용했다가 시력을 잃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FDA는 항생제 내성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달에 문제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 중단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또 그 내용, 지금 말씀드린 지금 그 내용, 이 특급 정보 시간을 통해서도 얼마 전 제가 역시 전해드린 바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후에도 끔찍한 피해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까지 16개 주에서 녹농균 감염 사례 68건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감염자 가운데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보도를 해드렸을 때는 사망자가 1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사망자가 2명 더 늘은 겁니다. 또 감염자 가운데 8명은 시력을 잃었고 또 감염자 가운데 4명은 안구를 적출해야만 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감염자들은 모두 인도의 제약사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의 에듀리케어라는 인공 눈물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DC는 앞서 지난달 문제의 제품에서 녹농균이 검출된 사실을 발표한 바 있죠. 그런데 이제 녹농균이라는 것은 토양, 즉 흙 또는 물, 그리고 생활 공간 어디에나 존재하는 강한 병원성 균입니다. 그런데 감염되면 녹색 고름이 난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녹농균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오염된 물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되며 감염된 부위에 따라서 간단한 피부 질환에서부터 끝날 수도 있지만 심하게는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실명,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폐혈증까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원체입니다. 박테리아입니다. 이 녹농균은 통상 항생제를 투여해서 치료를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항생제 내성을 가진 녹농균은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인도의 제약사가 만들었다고 말했죠. 인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물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 아닙니까? 겐지스 강에서 때 되면은 어떤 종교적인 때가 되면 거기서 목욕도 하고 성스러운 이벤트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시민들이 나서 빨래도 하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해서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겐지스강인데,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니까 그 오염이 물을 타고 와서 큰 강으로 만나고, 결국은 그 오염된 게 바다로까지 나가는 거겠죠. 바다까지 제가 지금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인도의 제약사 글로벌 파르마 헬스케어에서 만든 이 에듀리케어라는 인공 눈물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미국 학교에서 점심 도시락 김치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인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도시락에 김치, 치즈 등등을 싸주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주의를 주는 경고성 전화를 받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도시락의 불쾌한 냄새가 주변 학생들에게 방해가 된다라는 내용을 밝혔고, 학부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인 학부모는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싸준 것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까? 라는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논쟁은 한인 한 학부모가 최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사연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 여성은 아이에게 부적절한 점심을 싸준 내가 나쁜 사람인가? 라는 제목과 함께 나는 34세로 프리스쿨에 다니는 5살 된 아들을 두고 있는 여성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교사가 매우 무례한 말투로 역겹고 부적절한 도시락을 싸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으니까 역겹고 부적절이지만 그 교사가 이 한인 학부모에게 전화해서 말했을 때는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disgusting. 사실 저도 이제 미국에 살면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잘못 들으면 굉장히 누군가 뭐 저에게 하는 거를 뭐 별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정말 누군가에게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상당히 화가 날 만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disgusting. disgusting하고 inappropriate 부적절한 뭐 요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어린 5살짜리 아이가 싸간 김치 그 내용을 갖고 애한테 그렇게 디스커스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써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역겹고 부적절한 도시락을 싸지 말아달라고 학부모에게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담당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 한인 학부모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인 학부모는 나는 우리 아이에게 주로 블루 치즈와 염소 치즈를 곁들인 샐러리 그리고 김치와 스팸 또 스리라차 맛 도리토스를 싸준다라면서 나는 교사에게 다른 학생들이 산만해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면서 그러한 이유로 아들에게 싸주는 점심 메뉴를 바꾸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뒤에 통화를 일단 끊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학교 측에서는 이 학부모에게 도시락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여성에 따르면 그 이메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학부모의 당신의 그 입장을 우리 학교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그러한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메일로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화 통보하고 이메일 통보 다른 점 아시죠? 전화 통보는 물론 뭐 나쁜 수도 있죠. 전화로 말 괜히 좀 잘못 들으면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메일 통보라는 건 뭐예요? 기록을 남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메일로 두 번째 통보를 그렇게 온 겁니다. 한인 학부모는 답장을 보내기는 싫고 또 교사와 그동안 가졌던 좋은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그 레딧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이 게시물에는요 5,000개 이상의 댓글이 쫙 달려 있습니다. 이 레딧에 따르면 댓글의 94% 이상이 한인 학부모의 입장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의한다는 내용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장 학교 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화 걸어온 그 학교 그 교사가 아니라 더 높은 사람에게 보고해라 그 얘기죠. 그 교사는 인종차별주의자인 것 같다. 학교에서 가르치기에는 오히려 그 교사가 inappropriate하다, 부적절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교사에게는 특정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 라고 이제 약간 법적인 해석을 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교사는 불편함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번 도시락 이슈를 아이들이 다양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주 또 현명한 스마트한 그런 의견도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한 10% 이하로 less than 10%가 이제 반대 주장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학부모에게 반대하는 그 반대 주장도 가끔 눈에 띄었는데 그 반대 의견은 이랬었습니다. 나도 같은 한인인데요. 도시락에 김치를 싸준다는 건 좀 놀랍습니다. 우리 가족은 김치를 좋아하지만 김치 냄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반대 네티즌은 메뉴를 보면 김치뿐만이 아니라 블루치즈, 뭐 고우드치즈, 염소치즈 등 냄새가 나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주변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자녀에게 다른 음식을 권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사가 현명하게 말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부모도 주변 환경을 좀 더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지역 학교에서는요, 특정 음식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LA 통합교육구에 수천 명의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들은 가끔 반에 심각한 땅콩 알러지 학생이 있을 경우에 학부모들에게 알려주거나 또는 블루베리를 먹으면서 블루베리를 입으로 툭툭 뱉으면서 장난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경우는 있다라면서 지금 같은 상황 뭐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학부모는 학교 측의 사정을 배려해주고 또 해당 교사는 메시지 전달을 조금 더 나이스하게 현명하게 했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LA 통합교육구에서 이 다양성을 많이 경험한 그런 교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런치 도시락으로 싸간 김치. 이곳 미국에서요.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런치 도시락으로 싸간 김치. 저는 참 판단이 어렵네요. 물론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궁금하긴 하네요. 미국에서 런치 도시락으로 싸간 김치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이슈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그래서 이제 김치 이슈를 화두로 던져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은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매일 함께 해주시는 분들, 또 여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